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연말 랠리가 기대되는데 또 주춤주춤합니다. 오늘 소녀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러다 오늘은 소녀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러다 한번 씹었네. 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회사는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안 바뀌니까. 그죠? 이름 안 바뀌. 이름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는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요, 그죠? 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시총 상위주인데 이거 뭐 요즘은 자꾸 외풍에 휘달려서 그죠? 네, 네.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그죠? 예, 어떻게 흔들려도 그냥 눈 딱 감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박사님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애국심을 똘똘 뭉친 애국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아마존이나 뭐 MS나 오라클이나 이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열받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제품을 갖다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은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만큼이나 좋은 실적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외풍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 약세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그런 약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증권 TV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타 반도체 소비장 관련 종목들을 밑에서 사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는 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를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미국 백악관이 허용했다. 네. 대신 통행료 좀 세게 내라, 그죠? 네. 했는 건데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정작 중국에서 그거 안 쓰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에는 관심이 있고 약간 정치 외교에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응할 준비를 하는데 이 대응 방향성이 너무 바뀌는 게 그래서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의 AI를 견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200을 수출 못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자신의 미국 내수를 살리고자 수출 허용하되 관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보통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이제 같은 편이니까 허용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AI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서 엔비디아 H200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알리바바나 중국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AI 칩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다 수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H200 낙수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우세한 기조였으면은 이 SK하이닉스가 가져가려던 프리미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뭐 증권사라든가 어떤 통상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출하는 리포트를 봤을 때는 2025년에 이어서 2026년도 반도체가 가장 밝은 이제 기업 구효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목은 좋더라고요. 제목은 좋은데 클릭해 보면은 퍼센트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보면 뭐 9.1% 증가, 그다음에 뭐 평균 이제 메모리 평균 인도 가격은 뭐 평균적으로 7% 증가. 근데 주가는 사실은 뭐 바닥 TV 50%, 100%, 150%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은 5에서 6% 정도 되니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투자분들께서 동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요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계속 주가 우세한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퍼가 뭐 11을 넘어서 뭐 13까지 갔었는데 그런 상황이면 제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선반영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 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양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녹화된 영상에 대한 편집본을 바라보신 분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했고 일단 악재거리부터 좀 보고 호재거리도 좀 볼게요.
오라클에 의해서 브로드컴과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AI 버블론 했잖아요. 그죠? 네네. 버블이다 아닌 거다. 제가 질문 드리고 우리는 만나면 다 버블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전보다는 이제 좀 충격이 좀 가실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 이런 기술주에서 전통주 쪽으로의 흐름이 미국이나 우리나 가는 걸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을 낙천적으로 봤다라고 느낀 게 이제 저는 30%다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님과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박사님 주변 분들은 뭐 80%, 90%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 분들은 버블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제 이걸로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 못한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솔직하게 말 못한다. 네. 이제 한국증권TV에서는 솔직하게 네. 말합니다. 유튜브니까. 그 다음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력이 우리 박사님에 비해서는 짧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매달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경험의 토대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설비 투자 금액 대비해서 20% 이상을 뽑아내면 잘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다음 달에 한 20만 원을 얻어내야 1년이나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이 사업을 촉진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좀 예외를 둔 게 뭐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것도 우리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오라클이나 이제 브로드컴 실적을 보면은 투자한 것 대비해서 10% 토탈 숫자는 10%인데 오히려 AI가 4 BAI가 6이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요 정도만 걷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에 대해서 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받으시는 분들께서 꼭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게 보면은 저는 요 정도 투자했으면은 한 20 정도는 걷어야지 나는 보수적으로 난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고 오라클이나 다른 MS도 오픈 AI도 보더라도 투자금 대비해서 걷어가는 게 10%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버블론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걸 보고 열받으셨던 분들께서는 과연 이 오라클이나 MS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매출이 10% 나왔을 때 이럴 줄 아셨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수로 봤기 때문에 이런 버블론이 걸쳐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오라클 사장이 아니고 MS 사장이 아니고 오픈 AI 사장이 아니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감당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을 내야 될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나 MS를 미국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장하고 계시다는 게 맞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SKS를 비롯한 국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좀 감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뉴스만 있나? 아니요, 좋은 뉴스도 많죠. 일단은 뭐 반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디램 가격 엄청 오른다면서요, 그죠? 네. 네. 수요 오르고 내년 산업 기상도 이런 게 연말이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반도체는 다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 좋고 또 뭐 좋더라. 하여튼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전통 산업 별로 안 좋고, 그죠? 네. 어쨌든 좋은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좋은 면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와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좋은 뉴스도 많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부분이 미국 주식이 핵심 포인트면은 저는 어떻게든 이 오라클과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의 투심을 이렇게 케어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국내 쪽이고 산업 기상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도체 괜찮고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어렵다고 했는데 석유화학이나 철강을 다룬 시간이 아니지만 원자재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 수입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흐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16.3% 그다음에 11월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39% 급증했고 내년까지도 그 호황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건 조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한 9년에서 10년 되면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그 다음에 제가 프리미엄이라고 쳐줄 수 있는 부분과 버블이라고 칠 수 있는 부분이
업종마다 다르지만 제가 보통 반도체는 25% 정도,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50%,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뭐 100%, 뭐 AI 소프트웨어 200%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HBM 그 퍼센트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가 변동률? 이제 어떤 업종 대비 오바. 네. 업종퍼 대비해서 오버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업종퍼가 20이면은 20인데 잘 나가는 종목은 40까지 이 종목 30이면 40까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80까지. 섹터별로 뭐 제약발 이런 식으로 제가 기준을 삼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ASP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올해 초에 ASP가 보통 1.8, 2.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6.5,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들의 사옥은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북 오창이라든가 아니면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공장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설비를 바꾼 거지 추가 공장을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비용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메모리 인도 가격이 뭐 2.2달러대에서 뭐 6.5달러, 7달러까지 왔으면은 같은 물량을 팔아도 나머지가 다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올해 초에 2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3.5, 4 정도 됐으면은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6.6, 7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던 이 바이어들이 순간 이렇게 오라클처럼 뒤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뒤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호실적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투자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응축했던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오더컷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의 매수 포지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매수 타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도는 시점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심 종목인데 그 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유? 당연히 홀딩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2주 안에 수익버로 했었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는 홀딩 상태인데 아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손절 처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주 전 대비해서 시세가 10%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 접근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는데 약간 미숙한 매매, 어떤 미숙한 자산 관리로 인해서 손실폭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해요. 증권사 저도 이제 보통 리포트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참 없다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리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하루가 멀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107조, 그다음에 뭐 91조 나왔을 때는 올해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 50% 이상 실적 증가가 보여준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 선회포가 9에서 14이고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9, 10 넘어갔다 다시 6점대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퍼가 뭐 8, 9 정도 됐을 때는 괜찮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퍼가 6에서 7 정도일 때는 부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결론은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는 그냥 이렇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괜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소나기 내리고 있는데 사지 말고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고 그들이 다시 살 때 매수하자.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는데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예, Y 시스템 반도체? 네. 네, 우선은 색깔이 뚜렷한 종목들 뭐 후공정 패키징이나 HBM 이렇게 이름을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담은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HBM이나 뭐 후공정 패키징 제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섹터를 말할 겁니다. 제가 근데 중복되지 않은 섹터를 말하려고 하는데 투자분들께서 뭐 기판주라든가 HBM이라든가 뭐 후공정 패키징 이쪽에 좀 강하게 집중한다? 그럼 저는 후공정 패키징이나 HBM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죠.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들인데 요즘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독재가 좀 이제 독점이 좀 깨지면서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AMD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첨단 AI 칩을
개발한다고 했었고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에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의 HF4가 너무 이익을 많이 챙긴다. 옛날에 제조업들이 뭐 15에서 20%면 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60에서 70% 가져가니까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에 들어간 AI 칩,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저전력 반도체, 차량 로봇류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열 낮추기 위한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AI 칩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바이어들, 글로벌 AI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ASIC이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그 고객들이 원하는 그 고객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만 최적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투자 인사이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이 섹터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또 이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하나 더 만든다? 쉽지 않아요. 그죠? 엄청난 업력과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에 중요성이 크고 그죠? 네. 우리가 또 뭐 설계나 시스템 쪽을 잘할 수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오늘 주목할 기업을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한 4종목 정도 압축을 해왔고 네. 만약에 제가 또 말하다가 보면 이렇게 삘 받으면 한 두세 개씩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탑픽은 가장 좀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DI랑 메커스랑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댓글에 두산 테스나는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동글동글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탑픽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DI란 종목을 제가 좀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삼성전자 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기업과 밸류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분기마다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근데 제가 DI를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가 그래도 조금 조정이 나와야 제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DI 같은 경우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주기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기초 위치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린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조금 마켓 타이밍을 잘 잡으신 분들 메커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커스는 전반적으로 아예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아닌데 제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MD나 자일링크 같은 기업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오칩스랑 비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했을 때 메커스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판매, 유통까지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023년, 2024년 견조하게 좀 실적이 나왔었고 메커스는 왜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냐면 AMD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낙수 효과 들어가서 훈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보유기간 짧게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메커스 같은 경우는 AMD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나쁘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걸 매수해서 한 달 안에 수익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AMD가 갑자기 상승하면은 뭐 일주일 만에 진짜 20% 넘게 상승한 종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종목입니다. 제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3개분기 연속 호실적을 나와준다고 해서 모든 밸류체인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SNS텍한테 밀린 이유가 분기 실적이 가끔 흔들리는 바람에 적자가 한두 번 떴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 연간 실적 봤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SNS텍한테 밀린 이유가 분기 실적이 가끔 흔들렸다. 근데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이오테크닉스까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 보여줬을 때 이들과 관련있는 밸류체인 종목이 뭐 없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들면 맨날 언급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이유가 가장 둥글둥글하다. 실적이면 실적, 전방기업이면 전방기업, SNS텍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자사주 환원 정책까지 모두 다
만족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1% 증가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6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DS증권에서도 올해 4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한테 조금 차이 뒀던 게 3나노 미만은 TSMC 그 다음에 3나노 이상은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 2나노는 수율이 50%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못한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AMD가 맡긴 파운드리가 2나노대더라고요. 아직 승인은 안 났는데 2나노대 제품의 파운드리를 맡기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또 퀄테스트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건데 이 SNS텍이 이 블레이크 마스크를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2나노 파운드리 주도권을 만약 삼성전자 얻었을 때는 이 SNS텍이 납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대본을 어젯밤에 완성을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보면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의 토픽은 SNS텍이다 말씀드리고 이 말씀드린 종목들 그래도 편집본을 확인하셨을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DI 얘기했고 메커스 얘기했고 네. SNS텍까지 두산 테스나도 얘기했네. 두산 테스나 말씀드렸고 토픽은 SNS텍입니다. 토픽은 SNS텍이고 네. 2차 전지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요즘 뭐 핵심 키워드는 ESS인데 그죠? 맞습니다. LG엔솔, 삼성 SDI에서 SK온도 이제 공장 전환한다. 주말 사이 보니까 그죠? 네. 그쪽으로 이제 안 갈 수 없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확실하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되게 많은 이야기 하는데 2차 전지가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 방송 준비할 때는 뉴스가 많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해드릴 건데 네. 일단 제가 저번 달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리포트였어요. 근데 이번 방송을 준비할 때는 아까 반도체 업황 말씀드릴 때도 이제 반도체가 2차 전지 맑음이었고 석유화학이랑 철강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나왔는데 테슬라에서 조금 차량 판매 관련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차 전지를 투자할 때는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조금 드라이빙을 걸어도 되지만 약간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한 5등 밖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한 가지씩 보면은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일단은 차량 판매 동향이 견조하다. 차량 판매 동향이 견조한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대륙으로 따지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도 감소를 했고 미국은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다가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도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보조금이 감소한 추이는 맞는데 뭐 보조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035 2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발언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입김이 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페이스 X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도 정말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개선되는 폭보다 주가 반등폭이 크니까 여전히 펀은 조금 높아요. 펀은 높은데 만약에 주가 추이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으면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감안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밸류에이션 대비 높은 영역에 있으면은 보수로 보지만 수급 괜찮고 우상 기조 보존됐을 때는 공략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제 기대감들을 좀 이제 가지고 몰아갑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뭐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고 약간 수급적인 최근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잔이 코스피 가면서 그죠? 이사 가면서 코스닥 쪽에서 대장주로 올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그죠? 네. LFP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을 보세요? 완성셀 쪽이 더 편안합니까 지금? 네. 저는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는 완성셀 권해드리고 저는 완성셀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면 조회수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근에 중소형주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투자라는 게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주력이 한 3에서 6개월 되시는 분들이 법니다. 오히려 겁 없이 투자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두 종목씩 물리다가 6개월에서 한 1년 반, 2년까지 되면 많이 잃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소극적인 것도 있고 내가 좀 너무 가벼운 종목들 하다 보니까 물리다가 그러다 이제 주력이 2년이 넘어가면 크게 따진 못하는데 진짜 잃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알테우젠이 코스피로 가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올랐다? 맞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알테우젠의 코스피가 있던 이제 코스닥이 있던 알테우젠이 코스피로 갔을 때 이 펀드들이 재편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보통 뭐 펀드들도 펀드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우리가 국공 펀드를 했을 때 150조다라고 했을 때 그 150조의 국공 펀드 중에서 알테우젠한테 얼마나 비중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증권사 가서 살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펀드는 뭐 제약바이오 펀드의 33%가 알테우젠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알테우젠에 담겨 있던 펀드 금액이 이제 알테우젠 시가총액 20조로 했을 때 그중에서 이제 코스피로 갔을 때 2조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뭐 16조 그럼 에코프로가 뭐 15조면은 이 금액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한테 사이좋게 1조씩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5% 이상 못 움직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날 알테우젠이 코스피 2400 주주총회 승인 났을 때 에코프로가 거의 18% 에코프로 BM이 9%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감안할 수 있는 건 5%인데 그 이상 올라간 거는 프리미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우리가 분기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ESS 매출은 10% 정도 증가하고 전기차 판매 동향은 5% 감소하거나 10% 감소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 나온 뉴스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했으니까 만약에 ESS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매출 퍼포먼스를 못 만들면은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못 나올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이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이 옛날에 한창 바닥에 있을 때 한 50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시 퍼가 2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대감, 수급 동향이 있고 이걸 프리미엄을 쳐주는 투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그중에서도 드라이빙 갈 수 있는 종목은 뭐 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다. 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셀 쪽으로 이제 편안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이 셀 중에서는 그동안 이제 LG 엔솔 그죠? 네. 그다음에 삼성 SDI. 네. SK 오늘 사실 뭐 ESS 관련해서 그 주목은 못 받았었고 네. LG 화학 이런 이유도 좀 비슷하게 좀 보네요. 소재 쪽으로 LG 화학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LG 화학보다 사실 LG 엔솔을 좋아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나는 조금 묵직한 LG 엔솔도 묵직하지만 묵직한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변동성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나는 안정성이 좋다라고 하면 LG 화학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SKO는 여전히 제 관심 종목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네. 뉴스는 나와가지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은 저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탑픽이고 옛날에 이제 저번 달 방송 진행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K온을 검색을 했을 때 SK온은 뉴스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LG 엔솔, 삼성 SDI, SK온 둘 다 모두 다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얼추 이제 키워드를 말씀 주셨는데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테슬라향 ESS 수주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내 ESS 수주 그 다음에 LFP 같은 경우는 LFP를 위한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을 갖추겠다 이런 뉴스는 LG 엔솔, 삼성 SDI 모두 있었습니다. 근데 SK온이 이번에 20조 프로젝트 승부수에 좀 투자분들께서 긴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늘 SK온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도 보시니까. 근데 SK온 자체 배터리 사업으로 적자. 근데 LG화학 말씀드렸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이 철강을 이제 트레이딩 하는. 네.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 안에 SK온이 있는데 이 SK온 안에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철강 트레이드하는 기업 이제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까지 합치면 흑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이 그럼 SK온은 흑자인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지 전 궁금하고 아니 그래도 SK온 배터리 사업은 적자니까 인정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S-오일과 궤를 같이 하냐 LG 엔솔과 궤를 같이 하냐 봤을 때 아직 S-오일과 같이 궤를 합니다.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이 움직일 때 SK 이노베이션 같이 못 움직이고 S-오일 정지 마진 나온다는 뉴스에 같이 움직이니까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분들은 2차 전지보다는 아직 좀 석유화학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우리는 LG 엔솔과 삼성 SDI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삼성 SDI도 이제 분기 실적 흑자로 계속 흑자 적자 핑퐁핑퐁 하더라고요. 삼성 SDI는 그래도 든든한 삼성이 있고 저는 SK온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SK온이 20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돈을 꿀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 저는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유보금도 있고 든든한 전방 기업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LG 엔솔은 수급 괜찮고 기술 위치도 괜찮은데 여전히 퍼가 안 떨어진다. 주가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에 만약에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LG 엔솔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비 쪽도 좀 보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좀 돌아야 되는데 네. 장비 쪽으로 이제 좀 돌 타임이 됐나요? 그러기에는 또 전체적으로 확 뜨거워서 돌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원래 4주마다 출연인데 예. 이번 달 좀 한 주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3주만 나와가지고 일주일 정도 더 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섹터만 계속 미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 드리고자 네. 저는 여전히 양극재랑 셀 좋아하고요. 셀은 매번 다루니까 이제 LG 엔솔 말씀드린 거고 뭐 양극재라든가 전고체라든가 뭐 소재라든가 장비 뭐 이런 것들 제가 돌려가면서 계속 네. 준비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제가 박사님께 졌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BM 밀었는데 박사님께서 에코프로 말씀 주셨는데 에코프로가 더 많이 갔더라고요. BM 잘 갔잖아요. 네, 네. BM도 잘 갔는데 제가 근소하게 그래서 네. 우리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는 오늘도 잘 갔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에코프로 BM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장비주들은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외국인이 왜 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요 요즘? 네,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들이 외국인이 일주일 넘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왜 사냐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왜 사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유출해 온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영어 되잖아. 되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외국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중국인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쪽도 있을 수 있고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주 중에서도 2000년 장비주들도 실적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소재 기업들은 이 실적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잘할 때 엄청 잘하고 못할 때 엄청 못하고 장비의 장점은 실적이 견조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주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은 괜찮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막 전고체나 양극재나 완성셀 보다가 장비주 보니까 실적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자 기업은 잘 소개를 안 드리다 보니까 많이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분기 한두 번 정도 적자 나온 기업은 살아남았고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로 원익 P&E 보려고 하는데 원익 P&E는 소위 좀 저렴한 말로 냄새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익 P&E가 옛날에 P&E 솔루션이었고 2차 전지 조립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원익 P&E가 P&E 솔루션 시절에 P&E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P&E 시스템즈가 약간 전력 설비 담당 기업인데 원익 P&E가 옛날 초전도체 관련으로 강세 보였을 때 이 P&E 시스템즈가 전력 설비 관련을 하고 있고 핵융합 관련해서 기술력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뭐하러 땅에 원전 짓냐? 하늘에 핵융합 원료가 있는데 태양을 그래가지고 핵융합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원익 P&E가 강세 보였다가 눌림목 만들고 있는데 이 눌림목을 외국인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바닥이 있지 않고 떠가지고 박스권 중단부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매매 타점 잘 잡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기술인데 하나기술이 사실 작년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이 좀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두 개 분기인가 3개 분기여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랑 이제 유리기판 쪽이죠. 이 유리기판과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이제 WIP 장비, 그래서 이제 압착을 해주는 눌러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간이 아니지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약간 과열됐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럼 차세대 반도체가 뭐냐?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기술 유리기판 모멘텀.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좀 고용량의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라든가 다른 전기차들의 하이엔드 모델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은 곳에 고농축된 배터리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있을까 했을 때 뭐 코인테크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장비주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얻을 수 있는 종목은 하나기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하나기술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는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줬는데 저는 보통 확인 매매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하나기술이 정말 이미 바닥 대비 에서 많이 올라왔고 유리기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 상승하는데 분기 실적은 적자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두 개 말씀드렸고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CIS랑 PNT인데 거래대금은 CIS가 많더라고요. 거래대금 CIS가 많고 수급 동향 비슷합니다. 그다음 실적 추이도 비슷하고 하는 일은 조금 다르죠. CIS랑 PNT의 공통점은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적자 전환 되지 않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근데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명확한 테마가 있는데 PNT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미지가 이래요. 착하지만 순수한 아이.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하는 어떤 전고체 배터리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기자분들께서 많이 써주는 종목은 CIS인데 PNT는 정말 묵묵하게 제갈릴 간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나 이제 연간 실적을 받더라도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히려 실적 봤을 때는 PNT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PNT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많이 좀 깎였잖아요. 흑자를 유지하긴 했지만 원래 뭐 300억, 400억 나오던 기업이 150억 나왔으면 조금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PNT가 이번에 중국의 장비 기업인 고션 계열사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이 고션에서 만드는 제품이 유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의 교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탑픽은 PNT인데 2군으로 CIS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CIS. 저는 약간 분할을 잘 못하고요. 그냥 현재가로 사가지고 한 2주 정도 보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PNT 소개드린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장비업체 가운데는 PNT를 제일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제 오늘 원익 P&E랑 하나기술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장비업체들이 또 좀 특이한 게 2차 전지만 아니라 옛날에 반도체 업체가 또 2차 전지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좀 안 될 때는 반도체 잘하고 업체. 결국은 그 두 개를 또 잘하는 업체를 찾는 건 어때요? 네, 확실히 그런 종목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 이노메트리 이런 네. 종목이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원하시면 거의 뭐 15개, 20개 종목을 다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녹화하면서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공부를 그나마 열심히 한 게 박사님께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된다는 거는 그래도 맞아요. 공부를 했다는 거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노메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테크나 이수스페테미컬 뭐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아쉽게 탈락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면 만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더 준비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이 하면서도 잘하는 종목 없을까요? 했을 때는 저 이노메트리가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노메트리. 근데 제 이노메트리 봤을 때 좀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예. 약간 하나기술처럼 유리기판이랑 전고체 배터리 이슈 나왔을 때 하나기술과 이노메트리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노메트리는 시가총이 조금 작으니까 조금 탈락. 그래서 제가 하나기술 갖고 온 거고 전 탑픽은 뭐 PNT나 CS 말씀드리는데 박사님처럼 다양한 이제
테마랑 이제 오다리를 결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부장 쪽은 주로 이제 사실은 밑단까지 오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그 부가 소재도 안 오고 사실 양극재 정도까지만 얘기했거든요. 네. 조금 더 본다면 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정도 봤는데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장비 업종을 얘기를 하셔서 장비 쪽도 예. 근데 이제 1차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장비가 탑픽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하셨고 그죠? 아까 그렇죠. 네. 셀이나 그죠? 이런 쪽을 뭐 좋게 보시고 네. 우선 저는 안정성은 저는 셀, 그다음에 둥글둥글한 거는 양극재, 그다음 나는 좀 매매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음극재 쪽인데 보통 음극재가 전고체 배터리랑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수스펠트 케미컬이나 뭐 코인테크나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인데 그다음에 제가 저번 달에 대주전자재로 소개드려가지고 수익 받고 그다음에 저번 달에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려가지고 수익 받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NT 말씀드리는데 제가 탑픽은 PNT지만 변동성 1등은 전고체, 그 다음은 양극재, 그 다음은 리튬은 이게 제가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리튬 관련주다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없어가지고 리튬은 제가 넣지 않겠지만 매매를 정말 극단적으로 잘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장비나 셀 쪽이 나아 보인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하죠. 역시 바이오는 바이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조금 가다가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도 역시 굳거나 이제 바이오는 이제 약간 테마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실적들을 기술 수출하고 그죠? 그렇게 갑니다. 또 삼성 바이오가 에피스도 가고 그죠? 네. 또 연말하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예. 확실히 우리 PD님들이 편집을 잘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씀을 이렇게 유유하게 둥글둥글 가는데 핵심 발언을 싹싹 뽑아가지고 그치 있게. 엣지 앞에 딱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 AI 아니야? 진짜 분명 저였습니다. 네네. 근데 PD님이 정말 편집을 잘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성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제가 저번 달에 했더라고요. 근데 저번 달에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어떤 패널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말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기준금리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임기가 5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연준의장이 누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항상 기대감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체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드려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서 올해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줬던 게 일단 실적 확인하기 전에 기준금리가 적어도 3번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올해 2분기, 3분기 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됐고 그럼 재료가 노출됐죠. 그다음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안 밀리고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제약바이오한테 어떤 이렇게 불씨는 제공을 해줬지만 어떤 트리거가 된 건 아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된 건 결국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자체 능력 그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연준의장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 연준의장이 누군지 어떤 이력을 갖고 왔는지 이분이 비둘기인지 매파인지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중요성이 덜하다는 거.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의도대로 잘해줄 거라고 믿고 뽑은 건데 그렇죠. 뒤통수를 맞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 연준의장 2파전에서 뭐 양력 따고 성격 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 로봇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만큼이나 제약바이오도 그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 잘하고 있는데 뭐 염려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포커스는 어쨌든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추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우선 제가 그냥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종목을 엄선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금 너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어떤 종목을 엄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언급드린 종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뭐 생명과학 이런 종목도 하시다가 변동성이 크니까 물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열해드린 종목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만 18조를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로키트 헬스케어나 프로티나 에임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한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잖아요. 로키트 헬스케어나 에임드 바이오가 신규 상장 종목이고 네.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으로 약간 편입이 돼 있고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로 있는데 그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상장 전부터 이미 기술 이전 해가지고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나왔던 종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제가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이제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국내 기업이 기술 수출을 18조를 넘게 했는데 일라일리한테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많은데 18조 중에서 일라일리가 5조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인 일라일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나라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술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손 팀장이 언급드린 종목만 매매를 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이오는 전보다 단단해졌고요. 이슈도 많습니다. 이제 포커스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애로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비만, 그죠? 네.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에피솔딩스. 네. 할 게 많네. 또 알테오제는 이제 악재를 언제 보실까, 그죠? 네. 대형주 위주 얘기 좀 하죠, 대형주. 네, 우선 탑픽으로 삼성 바이오록시를 할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후회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라타기에는 삼성 바이오스보다 안전한 종목들 많아 보여가지고 그런 종목들 좀 탑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외국인 이제 기관이 사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종종 해드리잖아요.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인적 분할 전에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65대 35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하는 기준이 뭐 자본금 기준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실적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자본금 기준으로 분할을 한 것 같아요. 실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로 한 4천억 정도. 근데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시밀러로 1,500억 정도니까 1,500억의 약 3배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을 뭐 3대 1로 했다. 그러면은 실적 기준으로 인적 분할했구나. 근데 65대 35니까 자본 기준으로 인적 분할했구나. 이거는 이제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스를 이미 갖고 있던 주주들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주식을 삼성 바이오로스로 바꿔주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 평단이나 이런 거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에 대해서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20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오늘 삼성 바이오스가 거의 8% 9% 올랐는데 방송 대부를 준비하던 어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갈까? 근데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스가 지금 수주 잔고가 2년치가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나오면서 펄 50 정도를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바운더리 내부에 있었는데 오늘 8% 올라가면서 10일간 선행포가 70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냥 대장급 종목이 보통 퍼가 낮은데 70인데 부담스러운데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제 5공장에서 6공장 증설되더라도 그다음에 미국 소재 있는 제약사로부터 1조 가량이 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올 거다. 목표가 200억 이제 200만 원을 부른다 했을 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 리포트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 증권사에 내놓을 리포트에 동의를 하나 이걸 보고 결정할 건데 오늘 명백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기관 투자가들이 쓸어 갔습니다. 기관 투자라 이제 뭐 다른 이제 약간 중장기 투자가들도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사겠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저는 매수인데 현재가로 사기보다는 좀 알테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한 주 사자. 근데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가 한 주당 뭐 170만 원, 180만 원인데 이거를 뭐 적금 넣어서 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주 샀다가
뭐 한 달에 한 주나 뭐 분기에 한 주 이렇게 좀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네. 셀트리온은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수주 괜찮고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램시마 자가면역 칠환제 램시마도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적절히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가 아닌 앱토즈마 자가면역 칠환인데 저도 뭐 제약바이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램시마랑 앱토즈마가 둘 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서로 다른 질환에 투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토즈마도 미국에서 대형 PBM 등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등재에는 이꼴을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12개월 선행포가 32밖에 안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라면 셀트리온 사는 게 맞고 나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스를 사는 게 맞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치 투자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스를 네. 관심 있게 보면서 셀트리온이 언제 움직이냐 요걸 좀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삼성바이오를 그 탑픽으로 할 걸 그럼 탑픽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 얘기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원래 탑픽 종목이 뭔데요? 원래 탑픽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탑픽을 저 탑픽을 이제 그 일정 주를 하나 예.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에 대한 매매 의견에 예.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러니까 에피스홀딩스보다는 삼성바이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삼성바이오스가 좀 미들 언덕이 있다고 판단되고 에피솔딩스도 수급이랑 실적만 보면 매수인데 약간 좀 저는 확인을 할 시간 좀 왜냐면 이제 분할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좀 확인해야 될 시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볼 키워드로 JPHC. JPHC가 뭐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네, 맞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우리 1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JPHC 이렇게 써놓으니까 내가 뭐 새로운 건 줄 알았잖아요.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번 달에 가져오려다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묵혔고 그래도 저번 달에 제가 뭐 ADC라든가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종목들 소개를 드렸을 때 이번 달 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CDMO법이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서 CDMO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가운데 ADC랑 비만 당뇨 치료제도 좀 차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오늘 정규작 막판까지 제가 수급 동을 확인했는데 나쁘지 않게 마감해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리포트는 나왔더라고요. 좀 올해 이번 달 초에 나왔습니다. 내년 12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 리포트를 보면은 12개 리포트를 쭉 나열해줬는데 첫 번째가 CES더라고요. 이제 CES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의료 AI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 AI나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CES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1월 12일부터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12월 15일이니까 넉넉하게 4주가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뭐 배당주라든가 일정주를 접근할 때는 약간 매매 잘하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준비해도 되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넉넉하게 3주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아직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발표를 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남으면 윤곽이 많이 나오고 윤곽이 나온다는 거는 시세가 나오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D&D 파마텍, SK 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릴 거고 탑픽을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좀 안정성 위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원래 신규 상장하면 오버행 뉴스가 이제 좀 겁이 나야 되는데 오버행 기간인데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종목 소개를 안 드리니까 이거는 매매 잘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당당하게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부터 2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중 표적 항암 신약 후보 내수파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학회 같은 경우는
그냥 발표만 하고 땡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운 좋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온코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오늘도 수급 동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고 D&D 파마텍은 너무 유명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었고 저도 예전에 지금 D&D 파마텍이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D&D 파마텍 4만 원 정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인가? 작년 6월쯤 말씀드렸는데 D&D 파마텍은 이미 비만 당뇨 치료제로 기술 이전해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용, 이제 경구용 치료제까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투테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라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는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 너무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요 종목들은 너무 단골인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태평양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지금도 일라릴리나 노보디스크 관련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 나오면은 D&D 파마텍이 꼭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코니 테라피틱스랑 D&D 파마텍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유한양인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했을 때 그 기술 이전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재료, 제약바이오 단백질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뭐 ST팜 괜찮았고요. 그다음 뭐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후보군에 못 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 잘하신 분들 계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SK 바이오팜이 정말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닉스에 버금가는 CDMO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닉스랑 궤가 비슷하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방 제약바이오 기업들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위치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들을 하는데 별로 또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농담 삼아 네. SK 바이오 3 아니다, SK 바이오 팜이다, 이렇게 농담까지 할 네, 정도로 유명한데 막 거래 대금이 폭발적이라는 것은 막 꼬리 위아를 달리면서 막 흔들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좀 변동성 선호하지 않는데요라고 하신 분들은 SK 바이오팜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만들고 있는 그 생산 캐파 능력으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나온 기업들에 대한 원재료까지 납품하는 거를 낙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이 좀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탑픽을 유한양행으로 갖고 온 이유는 기자분께서 약간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동의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SK 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이 아직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여부는 확정이 안 났는데 2025년이라든지 2024년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리는 게 아직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매년 참여했을까? 또 참여하겠지. 이런 내용을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유한양이 보면 지금 실적이 괜찮습니다. 영업이 거의 1,500억, 뭐 2,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400억, 500억은 이제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이제 로열티로 꾸준하게 채워주고 있고 보면 유한양행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 렉나자를 통해서 캐시카우 만들고 있고 HER2라는 산화표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신규로 계약을 하면서 이 계열 항암제도 글로벌 빅파마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비롯한 이런 표적 계열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에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받고 뭐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받겠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과 하단부에서 점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내놓는 순간 우리는
그때가 매도 타점이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매도 타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렉라자발 수주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유한양이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줄여서 유식하게 JPHC. JPHC. 네. 관련해서 1월이죠. 1월 12일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기하셨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D&D 파마텍, D&D 파마텍, SK바이오팜. 네. 네. 유한양행. 그다음 타피그론 유한양행 말씀드렸습니다. 타픽 유한양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의 기회들. 이제 근데 컨퍼런스가 옛날에는 JP 모건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1년 내내 뭐 있던데요. 네, 뭐, 여름, 가을은 뭐 가을. 폐암마케라든가 그러니까요. 미국 아마케라든가 네. 근데 이게 제약바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일정으로 매매했을 때 안정적인 건 사실 금융이죠.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 초보들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수분들이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행사고 그 다음에 정말 고수분들이 하는 게 증자나 전환사채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전환사채 만기 도래하는 네. 거, 막 현금 흐름 체크하면서까지 일정주에 매매하시면 진짜 고수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행사 따라 일정주로 접근하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에서 정말 기계적으로 4주 전에 샀다가 2주에 오르기 시작해서 행사 3일 전에 매도 이런 것들은 원칙이지만 규칙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면밀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일정주로 안전한 거는 이제 은행주고 일정주로 조금 중간인 건 JP 모건이니까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 기업들이 할 만한 행동을 미리 정리했다가 행동이 나오면 우린 그때는 매도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응 전략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JP 모건 헬스케어 1호를 내다보면서 전략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